황금을 버린 형제. 옛날 어느 마을 형과 아우가 살았다. 형제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먹을 것이 생기면 서로 나누어 먹고 입을 옷이 생기면 서로 번갈아 입었다. 어느 날 형제는 강 건너로 장을 보러 나갔다. 형님, 제가 좋은 낫을 하나 사드릴게요. 그럼 나는 알이 잘 여문 공을 한 자루 사주마. 형제는 마주보며 환히 웃었다. 형제가 장에서 낫과 공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글쎄, 커다란 황금 두 덩어리가 땅에 떨어져 있지 뭔가. 형님, 이거 보세요. 황금이에요, 황금. 아니, 귀한 황금이 이런 곳에 있다니. 형제는 깜짝 놀라 입이 딱 벌어졌다. 형님의 고운 마음씨를 알고 하늘이 상을 내렸나 봐요. 아니다. 네 착한 마음씨 덕분이겠지. 둘 중 큰 것을 형님이 가지세요. 아니다. 네가 먼저 찾아냈으니 당연히 큰 것은 네가 가져야지. 형제는 한참을 옥신각신했다. 그러다가 결국 아우의 고집을 못 이겨 형이 큰 것을 가지기로 했다. 황금을 나누어 가진 형제는 환하게 웃으며 나루터로 갔다. 형님, 저기 배가 있어요. 잘 됐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형제는 황금을 품에 안고 배에 올랐다. 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품속에 있던 황금을 꺼내 강물로 힘껏 던졌다. 풍덩! 황금은 강물 깊이 가라앉았다. 형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황금을 물속에 던지다니. 도대체 왜 그랬느냐? 아우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 황금을 나누어 가진 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님이 미워졌어요. 형님만 없으면 황금을 내가 모두 가지는 건데 이런 마음이 슬슬 생기는 거예요. 그깟 황금 때문에 형님을 미워하다니요.
저는 황금 없이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우의 말에 형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말이 100번 옳구나. 황금이야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우리 형제의 우애는 황금으로도 살 수 없지. 형도 황금을 꺼내 강물에 휙 던졌다. 황금을 버린 형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그 뒤로 형과 아우는 황금보다 귀한 우애를 잘 지키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저승곡간.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전라남도 영암 땅을 다스리던 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가게 되었다. 아이고, 제가 벌써 저승에 오다니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제발 이승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염라대왕도 원님이 좀 일찍 저승에 왔다고 생각. 좋다. 너를 돌려보낼 테니 어서 가라. 염라대왕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보냈다. 저승사자님, 저를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승사자가 무서운 얼굴로 호통을 쳤다. 그게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여기까지 힘들게 너를 데려왔으니 먼저 내게 수고비를 내놓아라. 원님이 저승사자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저는 지금 빈털털이라서. 그렇다면 네 곳간으로 가자. 원님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승에 제 곳간이 있다고요? 하하, 그걸 몰랐느냐? 누구나 저승에 자기 곳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 이승에서 모은 재산을 저승까지 가지고 오는 건가요? 원님의 말에 저승사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럴 리가 있느냐? 저승 곳간에 재물을 채우려면 이승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저승사자는 원님 저승 곳간으로 데려갔다. 네 곳간에 재물이 얼마나 쌓였나 볼까?
그런데 원님의 저승곳간에는 달랑 볏짚 한 단만 놓여 있었다. 하하! 남에게 베푼 적이 이렇게 없다니! 원님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금껏 원님이 남에게 베푼 일이라고는 가난한 아낙이 아기를 낳을 때 볏짚 한 단을 내주었던 게 다였다. 원님이 잔뜩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는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하나요? 넌 어찌 네 고을에 사는 주막집 딸보다 못한 게냐? 저승사자가 혀를 끌끌 차며 원님을 나무랐다. 덕진이라는 아가씨는 저승곳간에 수백 석이 넘는 쌀을 쌓아놓았다. 일단 거기서 쌀을 구워 수고비를 내놓고 이승에 가서 갚아주어라. 원님은 덕진이의 저승곳간에서 쌀 300석을 구워 저승사자에게 주었다. 이 문을 지나면 이승이니 어서 나가거라. 저승사자는 원님 문 밖으로 내보냈다.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크게 뉘우쳤다. 이승에서 재물을 쌓아놓으면 뭐하겠는가? 저승곳간은 텅텅 비었는데. 원님은 이방을 불러 덕진이를 찾게 했다. 나리, 덕진이는 고개 너머에서 어머니와 함께 주막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많고 착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원님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다음 날 원님은 허름한 옷을 입고 주막집을 찾아갔다. 덕진이는 꾀죄죄한 원님을 반갑게 맞았다. 여기 술 좀 주시오. 얼마 뒤 덕진이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왔다. 모두 얼마요? 6푼만 주세요. 원님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잘 차려주고 겨우 6푼만 받다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푼다는 게 사실이구나. 원님은 일부러 어려운 부탁을 해보았다. 미안하지만 열량만 빌려주겠소. 덕진이는 웃으며 선뜻 열량을 내주었다.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 주었다가 갚지 않으면 어쩔 셈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 쓰세요.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덕진이의 말에 원님은 무척 부끄러웠다. 덕진이는 이렇게 인정을 베푸는데 나는 이제껏 내 욕심만 채우며 살았구나. 덕진이의 젖은 곳간에 곡식이 가득한 게 당연해. 며칠 뒤 원님은 쌀 300석을 가지고 덕진이 찾아갔다. 덕진이는 공손하게 원님을 맞이했다. 원님,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이게 진 빚을 갚으러 왔다. 빚이라니요? 내가 너에게 쌀 300석을 구웠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게다. 덕진이는 원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원님은 덕진이에게 쌀을 주고 돌아갔다. 나는 쌀을 빌려드린 적이 없는데, 이 쌀을 어찌해야 하나. 덕진이는 밤새 잠도 못 자고 생각했다. 어차피 내 쌀이 아니니 좋은 일에 써야겠다. 맞아, 강에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했지? 몇 달 뒤 마을 앞 강가에 튼튼한 돌다리가 생겼다. 덕진이가 쌀을 팔아 놓은 다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불렀다. 그리고 덕진다리를 오고 갈 때마다 착한 덕진이를 떠올리며 고마워했다고 한다. 박석고개. 옛날 한옛날 마음씨 착한 임금님이 살았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임금님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다. 이 추운 날씨에 백성들은 어찌 지낼꼬? 내가 한번 둘러봐야겠다. 임금님은 머리에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선비 차림을 하고 길을 나섰다. 임금님이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다.
빨래터에서 쑥덕쑥덕 아낙네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박씨 총각은 하늘이 내린 효자야. 눈먼 어머니를 모시느라 여태 장가도 못 갔대. 자기는 굶어도 어머니께는 꼭 쌀밥을 지어 드린다지. 아낙네들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임금님은 박씨 총각 누군지 궁금해서 마을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때 박씨 총각은 강가에 있었다. 찬바람이 쌩쌩, 강물은 꽁꽁. 그런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얼음판에 구멍을 뚫고 있었다. 마침 임금님이 그곳을 지나다 박씨 총각을 보았다. 젊은이, 이 추운 겨울에 웬 낚시질인가? 어머니께서 생선을 잡수고 싶어 하셔서요. 허허, 참으로 효자로군. 그래, 많이 잡았나? 웬걸요? 달랑 한 마리 잡았습니다. 혹시 이 젊은이가 사람들이 칭찬하던 효자가 아닐까? 임금님은 슬쩍 총각의 마음을 떠보고 싶었다. 실은 나도 생선을 구하러 왔네. 돈을 많이 줄 테니 그 생선을 내게 팔게나. 박씨 총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드릴 거라서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런, 벌써 날이 저물었군. 자네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도 되겠나? 박씨 총각은 임금님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집에서는 눈먼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씨 총각은 얼른 저녁상을 차려왔다. 어머니, 꼭꼭 씹어서 많이 드세요. 총각은 생선 가시를 발라내고 살점을 뚝 떼어냈다. 그런 다음 호호 불어 어머니의 입에 쏙 넣어드렸다. 얘야, 너도 먹어야지. 생선은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박씨 총각은 빈 접시를 앞에 두고 냠냠 쩝쩝 맛있게 먹는 소리를 냈다. 눈먼 어머니는 그것을 까맣게 몰랐다. 임금님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복에 과거를 보면 어떻겠나.
벼슬을 하면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다네. 박씨 총각이 공손히 대답했다. 저에게는 당장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벼슬보다는 농사지을 밭백이나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 젊은이, 자네 성이 뭔가? 박가입니다. 임금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궁궐로 돌아온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어제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를 만났다. 그 젊은이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임금님은 박씨 총각을 바람대고 넓은 땅을 상으로 주었다. 사람들은 임금님이 총각에게 내린 땅을 박석고개라고 불렀다. 박씨 총각의 땅이니 박, 본래 돌이 많은 땅이어서 석, 그래서 박석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북두칠성이 된 일곱 형제. 옛날 어느 마을, 일곱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았다.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니 어머니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혼자서 일곱 아들을 키웠다. 어느덧 일곱 아들은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고 홀어머니는 꼬부라 할머니가 되었다. 머리는 눈처럼 하얗게 새고 허리는 새우처럼 구부정해졌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날이었다. 날이 얼마나 추운지 방바닥이 절절 끓어도 코끝은 빨갛고 가슴에 숭숭 구멍이 뚫린 것처럼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일곱 아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어머니 방 뜨끈뜨끈 군불을 지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몸을 덜덜 떨었다. 에고 에고 추워라. 어머니가 춥지 않게 불을 더 떼야겠어. 일곱 아들은 군불을 떼고 또 뗐다.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 덜덜 몸을 떨었다. 에고 에고 추워라. 어느 날 맏아들이 밤늦게 잠에서 깼다. 맏아들은 어머니가 잘 주무시는지 궁금해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이 밤중에 마을에 가셨을 리도 없고. 맏아들은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자박자박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거참 이상하군. 어디를 다녀오신 거지? 다음 날 밤, 맏아들은 잠든 척하고 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밤이 깊어 온 세상이 조용해지자 어머니가 살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맏아들은 살금살금 어머니의 뒤를 따라갔다. 어머니는 캄캄한 밤길을 부지런히 총총 걸어갔다. 그러더니 냇가에 이르자 살얼음이온 차가운 냇물을 첨벙첨벙 건너갔다. 에고 에고 추워라. 맏아들도 어머니를 따라 냇물을 건너갔다. 냇물은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차가웠다. 어머니는 한참을 가더니 외딴 초가집 앞에 멈추었다. 저 주무시오. 초가집에서 한 영감님이 맨발로 뛰어나왔다. 아이고, 추운데 오셨구려. 영감님은 집신을 삼으며 살아가는 가난한 호랍이었다. 어머니와 영감님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등도 살살 긁어주고 팔다리도 꼭꼭 주물러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어머니는 외로우셨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날씨탓만 했구나. 맏아들은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일곱 아들은 곧장 냇가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돌을 날려 징검다리를 놓았다.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냇물을 건너려다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갑자기 징검다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누가 이렇게 고마운 일을 했을까? 어머니는 일곱 아들이 다리를 놓은 줄 꿈에도 모른 채 밤하늘을 보면서 간절히 빌었다. 이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죽으면 별님이 되게 해주세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일곱 아들은 죽어서 모두 별이 되었다. 징검다리처럼 나란히 일어서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7개의 별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북두칠성이다. 집안이 화목한 비결. 옛날 김서방네와 이서방네가 이웃에 살았다. 두 집은 식구수도 어슷비슷, 가진 것도 어슷비슷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있었다. 김서방네는 날마다 우당탕 퉁탕 싸우며 살았고, 이서방네는 날마다 하하호호 웃으며 살았다. 마을 사람들도 두 집의 차이 훤히 알았다. 툭탁툭탁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김서방네는 또 싸우는군. 하하호호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이서방네는 또 재미난 일이 생겼군. 하루는 김서방네 소가 달아났다. 식구들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고삐를 끊고 달아나 버렸다. 소는 마을의 밭이란 밭은 모두 짓밟고 다녔다. 김서방네 식구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를 겨우 붙잡아 외양간에 넣었다. 그러고는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도대체 여물을 얼마나 대충 졌기에 소가 배고파 날뛰게 만든 거야? 어? 김서방이 아내에게 불근불근 화를 냈다. 넌 눈도 없니? 코앞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소가 고삐 끊는 것도 못 보게. 아내는 며느리에게 씩씩대며 화를 냈다. 소가 밭을 다 망치도록 그냥 두면 어떡해요?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투덜투덜 화를 냈다. 고삐를 단단히 맸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옥신각신 실쭉셀쭉 김서방네는 하루도 싸움을 안 하는 날이 없었다. 아이고 지겨워. 이제 좀 그만 싸울 수 없나? 가만, 이서방네는 어떻게 한 번도 큰 소리가 안 나지? 김서방은 이서방을 찾아가 소 때문에 싸운 이야기를 했다. 자네 집이라면 어땠겠나? 우리처럼
다투었을까? 이서방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은 어쩌는지 잘 보게. 이서방은 슬며시 고삐를 풀어주고는 소 엉덩이를 철썩 때렸다. 뭐? 소는 밖으로 뛰쳐나가 논밭을 마구 돌아다녔다. 깜짝 놀란 이서방네 식구들이 달려나와 소를 겨우 붙잡아 외양간에 도로 넣었다. 김서방이 중얼중얼 혼잣말을 했다. 이서방네도 틀림없이 싸움을 하겠지? 네, 잘못이요. 고삐를 단단히 맸어야 하는데. 이서방이 먼저 자기 탓을 했다. 아니에요. 제가 여물을 든든히 먹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내가 자기 잘못이라며 나섰다.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얼른 붙들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자기 탓이라고 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제가 살폈어야 하는데 그만 깜빡 잊었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내 탓이요? 아니, 제 잘못이에요. 아니, 제 잘못이에요. 이서방네 식구들은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니 싸움이 난리가 없었다. 어느새 모두 하하호호 웃고 있었다. 아하, 사이좋은 비결이 바로 저것이로구나. 김서방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치고는 크게 밝아진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